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볍게 시작해도 판단을 남기게 되는 홍씨의 자동차 수다, 홍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홍수는 편안하게 듣는 팟캐스트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요즘 자동차 가격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 차값도 올랐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자동차 가격이 어떠한 구조로 어떻게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스스로 비싼 차를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제조사가 좀 더 비싼 차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시장의 흐름을 깊이 있게 분석해 오신 글로벌 오토 뉴스의 원선웅 편집자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오토 뉴스 원선웅이고요. 올해로 회차로 따져보니까 22년이 됐더라고요. 참 어찌됐건 오랫동안 자동차 관련된 소식들을 전하고 있고요. 시승기 통해서 자동차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연식 오래된 차, 키로수 높은 차. 혹시 비슷했나요?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표부터 트림, 옵션을 현미경으로 분석해 오신 자동차 유튜버 수건도둑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입차 부품하고 튜닝을 본업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애호가 느낌으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신차 중고차 견적을 위주로 만들고 있는 유튜버 수건도둑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두 분 영상에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이렇게 가까이서 또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토크를 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신이 납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연예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화두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요즘 자동차 가격 정말 많이 비싸졌다고 느끼시나요? 먼저 편집장님 말씀. 그쵸,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요즘 신차 출시하는 걸 이제 기사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거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면 댓글이 너무 뻔해요. 예전보다 너무 비싸졌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저도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원인도 한번 좀 확인해 보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제조사가 올려서 비싸졌다, 아니면 원가가 비싸졌다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 내기보다는 아마 이 영상 끝까지 아마 보신다면은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아마 이유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게 될 것 같고, 옳은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건도둑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신차랑 중고차 영상을 같이 만들다 보니까 제일 많이 놀라는 부분이, 분명히 아반떼 견적을 내봤는데 취등록세 더하니까 3,300만 원? 3,400만 원? 아니 캐스퍼를 냈는데 2,100만 원. 이렇게 요즘에 저는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더더욱 그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중고차도 그만큼 신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중고차도 그만큼 방어율이 좋은 차량들이 있고, 반대로 신차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차량들은 중고차 감가가 빠르게 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좀 더 실체감적으로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제가 사실 스토닉을 타고 있거든요. 이미 단종된 기아 스토닉인데 네. 새 차를 이제 바꿀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견적 내주시는 분들의 영상도 보고 실제로 견적을 내봐도 너무 비싸요. 이게 예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고, 제가 스토닉을 지금 8년 9년 차 돼가는데 그때 1,800 주고 샀거든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쵸. 옵션도 많이 빠져있던 스토닉이긴 한데 그 가격에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차도 아마 그 가격에 사기 힘든 가격일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제 그 원인들을 아마 이제 홍신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보면서 아마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예산을 더 높게 잡더라도 내가 원하는 차를 사기가 좀 어렵다는 느낌이 맞아요. 큰데요. 그럼 실제로 이제 자동차의 기본 가격이 많이 오른 걸까요? 아니면은 탈만한 옵션을 넣은 실구매가가 오른 걸까요? 먼저 수건도둑님 말씀 주세요. 일단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오르는 데에는 모델들이 계속 바뀌면서 아시겠지만 차량 크기도 커지고 옵션도 많이 늘어가고, 우리 베뉴라는 차량을 보면 2020년 전에 멈춰있는 차량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외에는 별다른 옵션들이 추가되지 않았고, 가격도 출시했을 때는 2,100만 원 정도였는데 플럭스트림이 지금에도 2,300만 원대를 유지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물가도 오르긴 올랐지만
자동차들이 점점 변하면서 아반떼도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옵션이 추가되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장 크게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소나타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LF 같은 경우는 1.6 터보라는 게 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하이브리드도 산타페 소렌토 다 달고 나오고 그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요인 때문에. 그렇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차량의 트림 옵션 변화, 뭐 새로운 하이브리드, 뭐 파워트레인의 변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는 코로나를 겪은 세대잖아요. 코로나라는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뭐 우리의 삶도 많이 변했지만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엄청난 위기를 겪었거든요. 그 위기란 게 그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많이 흔들렸지만 이 자동차 산업도 엄청나게 흔들렸거든요. 이제 물건을 어떻게 배송해야 될지도 막막한 상황이었고 이런 위기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산업적인 위기도 많았고 뭐 지정학적인 위기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자동차 회사들이 막 대응하느냐고 땀을 너무 흘린 거죠. 고생을 한 거죠, 사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가격을 조정하는데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흐름들이 지금도 이어오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수건도둑님께서는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시장 전체의 이 변화가 실제 가격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이시나요?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일단 제조사에서부터 옵션표를 옛날보다는 많이 공격적으로 짜고 있고 당연하겠지만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특정 트림에 다시 얘기하자면 셀토스 같은 경우도 시그니처 트림이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네. 제조사에서 중간 등급과 기본 등급의 값 차이를 벌려놓고 중간 등급과 최고 등급의 값 차이를 줄이면서 최고 등급적으로 좀 유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옵션이 많은 차량을 구매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방금 수건도둑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저도 좀 공감하긴 하거든요. 과거에는 사실 좀 가성비 트림이 좀 인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거의 네. 최고 트림이거나 맞습니다. 좀 상위 트림 중간이거나 고상위이거나 막 맞아요. 그 비율이 판매율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나서 좀 약간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기본 가격보다는 실제 계약 가격 이게 뭐 탈만한 옵션 조합 이게 조금 더 오른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수건도둑님? 제가 채널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 동네 똑똑한 친구들이 좋은 대학교 나와서 현대기아차 입사해서 삼시세끼 밥 먹고 만드는 등급 옵션표인데 최대한 영업이익을 끌어올리고자 만든 최대한 옵션 많은 차량을 팔게끔 만들다가 고민을 하게끔 만들다가 셀토스 시그니처 보다가 당연히 스포티지 보다가 스포티지 넣다가 또 소렌토 보게끔 그렇게 짜놓은 판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또 그렇다고 비인기 트림을 선택하자니 비인기 트림은 나중에 내가 운용할 때도 불편하고 나중에 되팔 때도 감가상각이 인기 트림에 비해서는 있으니까 우리는 짜여진 판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인기 등급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을 제조사에서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이러한 옵션 구성에 있어서도 옵션 장난질을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게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언짢으실 수도 있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분히 논쟁이 될 소지가 있는 옵션 구성이건 맞지만 이것을 원인으로 다 한 번에 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자동차 회사에서 요즘에 최근의 전략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가격을 단순하게 이제 원가가 올랐으니까 가격을 높인다, 뭐 차량의 가격을 높인다라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차종이 너무나 다양해졌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 SUV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SUV를 많이 사고 SUV라는 차종도 늘어났고 또 이제 파워트레인 자체도 옛날처럼 내연기관, 디젤, 가솔린, LPG뿐만 아니라 전기도 사야 되고 하이브리드도 골라야 봐야 되고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정말 이제 선택지가 많아졌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선택으로 100% 이렇게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사들이 그렇게 만든 걸 수도 있거든요.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좀 더 비싼 선택지를 제조사들이 만들어주고 싼 선택지, 우리가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조사가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조사들이 가격을 올렸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제조사들의 이 차량 믹스 전략 여기에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맞습니다. 보는 것도 조금 맞는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건도둑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혹시 취등록세나 보험료, 금리, 유지비 같은 부대 비용 상승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변동이 없나요? 취등록세 같은 것들도 그렇고 일단
차값을 생각했을 때 보험료 같은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자동차 부품을 팔면서 느낀 거는 자동차 부속값도 매년 상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벤츠 E클래스 멀티빔 헤드램프가 360만 원이었는데 엊그제도 보니까 390만 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부속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에 따라서 파손이 됐을 때 파손 비용도 높아지니까 보험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취등록세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크게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일단 우리가 가장 체감이 큰 게 보험료도 있고 기름값도 있고 최근에 고유가 이제 전쟁 때문에 고유가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가 제일 체감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재밌는 게 제가 GV80이라는 차량도 한 대 갖고 있는데 중고 가격이 작년 전쟁 나기 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왜냐하면 기름을 많이 먹는 차니까 중고가가 그만큼 선호도가 낮아지고 반대로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거의 한 2년 전 가격으로 돌아왔어요. 그런 걸 봤을 땐 와 이게 확실히 유지 비용에서 기름값 이런 것들이 소비자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가 비용 말씀하시니까 전기차 보조금도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지금이 5,300만 원일 때 100%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또 5천만 원까지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전기차 보조금도 이제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런 거에 대한 유지 비용에 대한 부분도 아무래도 고려 사항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차가 비싸졌다라는 감각에는 이 차 가격뿐만이 아니라 뭐 실구매가라든지 무지비 그리고 이 선택할 수 있는 저가 모델의 변화까지 정말 이 여러 요소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변화가 왜 나타났는지 자동차 가격이 오른 원인부터 조금 더 딥하게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화두입니다. 보통 자동차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뭐 원자재나 아니면 환율, 인건비, 뭐 규제, 첨단 장비 증가 이런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두 분이 보시기에는 최근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가 상승 뭐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도 많아졌다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오른 이유로 저는 가장 크게 드는 것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조사들의 그 모델 라인업 믹스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는 닭이냐 달걀이냐의 논쟁으로 조금 많이 거론되는 게 소비자가 좋은 차를 원해서 소비자가 SUV를 원해서 제조사가 SUV를 만드는지 아니면은 그냥 제조사가 SUV를 던져줘서 소비자들이 SUV를 많이 타는지 거기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저는 무조건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궁극적으로 비용 우리가 이 차를 한 대 팔았을 때 남는 돈이 많은 차량을 밀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차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결국에는 현대기아차 아니면 경차를 만들고 있는 것도 지금 제조사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제조사가 우리에게 선택지를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큰 차, 좀 더 비싼 차, 또 고급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로 만들어 놓은 구성 때문에 이렇게 차량 원가가 가장 빠르게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가장 큰 이유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사의 판매 전략 변화가 원인으로 미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수건도둑님께서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말씀하신 내용에 100% 공감하고요. 일단 소형 SUV라는 게 처음 시장에 많이 풀렸을 때 트랙스나 QM3나 같은 차량을 생각해봤을 땐 옵션이 거의 없었죠. 전방 센서 같은 것도 거의 없었고 트랙스 같은 경우 안전사양이 있다고 했지만 뭐 전방 충돌 경고나 후측방 경고 정도만 있었는데 요즘 셀토스는 신차를 보면 기본 등급부터도 HDA2 원래는 제네시스급에 들어가던 옵션을 셀토스에도 넣어주면서 그리고 아반떼도 지금 모델이 끝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빌트인 캠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어라운드 뷰도 있고 그러한 옵션들이 추가되면서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거기에 대한 가격 상승 요인이 저는 자동차 옵션을 다룬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소비자분들의 눈높이가 이제는 전혀 낮아질 수 없는 맞습니다.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차들이 워낙 많아지고 이렇게 안전 기능들은 이제 거의 기본 세팅이 맞습니다. 되다 보니까 이제 안전 이후의 것들을 보게 되는데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플레오스 같은 경우 그랜저에 달렸던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만져보니까 돈이 엄청 들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아직 나아갈 방향도 더 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SDV 시작을 알리는 이 초기 단계인데도 가격이 그만큼 인상이 됐거든요.
네. 그게 앞으로 뭐 인상폭이 뭐 이거만큼 크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뭔가가 들어갈 거고 또 보면은 가끔 보면은 이거 왜 들어갔지 않은 기능들도 있긴 하거든요. 이러한 기능들이 오히려 이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존에 출시했던 모델보다 뭔가 하나 더 바뀌어야 된다라는 뭔가 이 강박에서 오는 옵션 추가라는 것도 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제가 저번 주에도 레이 요번에 연식 변경된 모델의 영상을 찍고 있는데 레이 기본 등급의 전방 충돌 경고나 보조나 사선 이탈 경고 같은 게 들어가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간 트림 이상에서 특정 추가 옵션을 더해야지만 선택할 수 있었던 안전 옵션이 이제는 기본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만큼 그런 데에서도 비용 상승이 큰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생각난 게 있는데 그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있잖아요. 아, 네네네. 이것도 너무 시승할 때마다 사실 운전자 모니터링은 운전자가 이렇게 딴 데를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 에이다스 기능으로 다 잡잖아요. 네. 사실 차가 그냥 알아서 차선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굳이 그거를 기능을 넣어서 가격을 올리면서 내가 고개를 바꿀 때마다 경고음이 나게 하는 거는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항상 맞습니다. 들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생각나서 그냥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게 현대기아차가 저는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수입 차량들에 있는 옵션들을 많이 이제 닮아 가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하다못해 차량 컬러라든지 맞아요. 많이 닮아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일하면서 가장 많이 만지는 BMW 5 시리즈란 차에는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운전자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현대가 괜찮아 보이는데 이러면 금세 갖고 와서 적용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해요. 그럼 버튼을 만지다가도 수입차에서 만지던 버튼이 여기 들어와 있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받아요. 이 햅틱 방식은 아우디 거를 많이 참고한 것 같고 네, 이 버튼 구조는 벤츠 것을 참고한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도 계속 이제 변화를 주다 보니까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요즘 차는 과거보다 안전 장비나 뭐 편의 사양, 옵션 이런 것들이 많아졌고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고 봐야 될까요? 먼저 수건 도둑님. 뭐 방금 옵션과도 마찬가지인데 안전 기능이나 전동화 기능이 추가될수록 당연히 뭐 초기 개발 비용이 일단 크잖아요. 자동차에서 그런 비용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베뉴 같은 차량들은 이제 개발이 많이 멈춘 차량이다 보니까 인상폭이 되게 적은데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옵션이 붙고 저게 추가되고 이런 차량들은 차값이 엄청 이게 점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또 우리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옵션이 없는 깡통차를 절대 탈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 역시도 그건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이게 제조사가 어느 정도로 유도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도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사실 그 기사를 쓸 때 그 차량 가격 얼마부터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딱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가격 보고 들어오시는 부분 많지만 결국에 보는 거는 시그니처 트림이에요. 중간이에요, 중간. 네. 중간부터 시작을 하고 그 중간 트림이 아니고 그 기본 모델이라면 뭐 이걸 어떻게 사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돈 씨가 항상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돈 씨가 나오다 보면은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 이상의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기도 하니까 좀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쪽의 원인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들, 옵션 상황, 뭐 제조사들, 소비자들의 눈높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편집장님이 말씀 주신 제조사의 판매 전략 변화에 네. 대해 심층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몇 년간 이제 자동차의 차체 사이즈가 조금씩 이제 커져 왔는데요. 이러한 대형화도 원가 상승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단순히 가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어서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또 얽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가족들이 이제 대가족으로 변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더 이상.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를 원합니다. 그 언제 있을지 모를 큰 차를 쓸 상황을 그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은 항상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실 한국 시장의 약간 좀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큰 차 원하기도 하지만 정말 반대 취향인 유럽 시장에서 가보면
유럽 시장에 가끔 이제 출장 가서 길거리 지나다니는 차량들 보면은 유리창 부서진 것도 수리 안 하고 그냥 비닐 맞습니다. 붙이고 다니는 차량들 진짜 많거든요. 사이드미러 하나 막 네. 사라져. 그냥 앞뒤 범퍼도 범퍼 긁는 거는 그냥 일상이에요, 네. 일상. 차량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시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건 저희는 이제 그러한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뭐 선호하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선택은 더 이상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수건도둑님께서도 이렇게 차체 사이즈가 대형화가 됨에 있어서 이게 원가 상승의 요인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단순히 가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는지. 둘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 일단 차 가격을 올렸는데 사이즈도 똑같고 그러면 그냥 제 채널에서 말하듯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라도 해야지 돈을 더 받을 국리가 있는 거고 제조사에서도 차체도 안 키웠는데 뭐 플랫폼도 바뀌지 않았는데 옵션만 좀 추가하고 차값 10% 20% 이거 올라버리면 소비자가 납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차체를 줄였다는 신차 보도 자료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체를 늘리면은 그 안에서 오는 여유로운 뭐 소비자들의 경험도 있겠지만 차체를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넓힌 공간에서 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활용성을 높인다든지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연식 변경이나 부분 변경했을 때 선택 옵션을 기본으로 추가를 하면서 이제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해야 될 가격 상승이라고 혹시 봐야 될까요? 손도둑님 말씀 주세요. 납득을 제조사에서는 자연스럽게 가격을 올리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게 거기 가장 자연스럽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연식 변경하면서 예를 들어서 레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토홀드 하나 넣어주고서 한 80만 원 올리고 이게 제조사 입장에서는 크게 욕먹지 않고 예를 들어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풀체인지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그 중간중간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조금씩 반영을 해놓으면 풀체인지가 됐을 때 그 가격 폭이 줄어드니까 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올리기 위한 수단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레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매년 추가되는 사용은 없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거도 생각도 나고요. 네. 옵션은 진짜 자동차 회사들에겐 특히나 소비자 그 차를 선택하기 위한 소비자들에겐 중요한 구성이잖아요. 깡통 모델로 시작하는 가격을 보고서 우리가 호기롭게 견적을 내다가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오르는 거를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느끼시면서 그냥 내 차 타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네. 옵션 구성에 있어서 그게 너무 이제 불필요한 구성들이 가끔 보다 보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옵션 그 장난질이라고는 표현을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장난질이라기보다는 치밀하게 짜여진 그 자동차 제조사들의 전략이거든요. 믹스 전략이라고 보는데 비판하는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뭐 제조사들의 입장도 분명히 있고 우리가 더 이상 기본 모델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우리가 소비자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모델로 만족하는 소비자였다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그 시그니처를 우리가 기본으로 시그니처에 모든 걸 몰아놓거나 아니면 그 뭐 플래티넘 트림이라든지 더 상위 트림을 그렇게 좋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다 알아서 분배를 했겠죠. 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간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제 채널에서 말하듯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사주니까 자꾸 가격 오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주니까 우리 참 가성비 트림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K5도 베스트 셀렉션, 소나타도 S라인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물론 그 차량들은 끝물 차량이어서 가성비 등급을 만들어준 거지만 그런 사양들의 인기가 늘어나면 옛날에 뭐 아반떼 AD도 보면 밸류 플러스라는 등급이 있었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소비자가 좀 더 가성비 트림을 많이 구매하고 그러면 좀 더 제조사도 그에 맞춰서 만들지 않을까라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편집장님 이런 현상이 국내만의 현상인지 아니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자동차 시장 전체가 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혹시 어떻게 보시죠? 그 브랜드 이름 그냥 다 말해도 되는 거죠? 네. 현대차, 기아차만 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던 원가 상승, 공급망, 불안정한 공급망, 지정학적인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자동차 회사들의 마진이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가 상반기 영업이익 같은 걸 발표를 했거든요. 매출은 늘었어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차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버는 거 당연하겠죠. 그런데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돈 쓸 때가 정말 많아졌거든요. 사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들의 마진율이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러한 논쟁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단 이것은 뭐 현대기아차, 뭐 국내 제조사 KGM 이런 회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모든 제조사들이 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겠고요. 이거 뭔가 조금 제조사들을 좀 대별하는 입장이 자꾸 되는 것 같은데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요즘에 뭐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 감축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 세계 시장에서 뭐 10,000명 줄이겠다, 5,000명 줄이겠다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이유도 제조사 입장에서도 지금 힘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국내 제조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의 모든 처지가 맞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이게 제조사의 전략이 전체 판매량보다는 대당 수익을 중요시 여기는 방향으로 좀 바뀐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대당 마진율을 어떻게 해서든 높이겠다라는 게 가장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SUV가 판매가 늘어난 것도 저는 무조건 대당 마진율이 높은 SUV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SUV를 더 많이 만나게 됐고 더 매출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이라는 막강한 이제 경쟁자가 생겼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중국 회사 하면은 너무나 무시를 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사실 그랬던 게 맞죠. 제가 직접 이제 뭐 코로나 이전에 중국 시장에 가서 뭐 모터쇼에서 이 제품을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품질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현대차의 연구진 분들은 중국 회사 분명히 무서워질 거다라고 항상 강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듣고서 이제 제 채널이라든지 홈페이지에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너 또 돈 받아 먹었냐, 중국 회사한테 돈 받아 먹었냐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중국 회사를 칭찬을 하는 순간 그때는 그랬거든요. 뭐 지금도 사실 그렇죠. 어려움도 많이 있긴 하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좀 바뀐 것 같고 이러한 경쟁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됐건 이제 지금의 상황은 좀 많이 바뀌었다. 경쟁자들도 많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뭐 자동차 제조사들 입장에서도 위험 부담이 크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뭐 돈 들 부분은 많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게 산업 구조상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실제 개별 차종의 가격 인상폭까지 충분히 좀 설명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집중하고 있는 차량들이 이제 큰 차, 마진이 많이 남는 차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입장은 제조사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거듭 지금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수건도둑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제 가격표에서 나타나는 인상 방식 중에서 이제 산업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혹시 있다고 보시나요? 산업 변화 가장 많이 느끼는 거는 소비자분들의 선호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 캠핑 차박 붐이 일어났을 때 팰리세이드가 그때 출시를 했을 때 기존에는 보기 힘들었던 국내에서 보기 힘들었던 전동 폴딩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행에 따라가는 옵션들 그런 것 외에는 뾰족하게 생각나는 것은 그러니까 흐름에 따르지 않는 옵션들이 추가되는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됐건 소비자의 눈에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가격을 떠나서 눈에 잘 들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또 많이 현장에서 나가면은 그 뭐 테크데이니 해갖고 최신 기술도 막 보여주잖아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괜한 이렇게 쓸데없이 넣는다는 기능, 아까 뭐 얘기했던 좀 과하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소비자들이 혹할 만한 옵션들은 충분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이유 있는 인기 옵션이라서 계속 추가가 되고 그 옵션을 소비자분들이 계속 선택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저런 거죠. 필요를 만들어 줄게. 맞습니다. 필요를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써봐. 써보고 좋으면 맞습니다. 구독해. 아니면은 사 옵션 추가해라는 딱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또 생각이 나는 게 빌트인 캠이라는 옵션이 처음에는
화질도 안 좋고 음성 녹화도 안 되고 맞아요. 이걸 빼서 보려면 되게 많은 예를 들어 동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 필요한데 요즘 거는 쉽게 영상이 넘어오잖아요. 제가 그렇죠. 유튜브에서 속된 말로 뭐 무슨 TV에 블랙박스 채널에 제보하기 편하니까 뭐 그러실 분들은 선택하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우리 생활에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옵션들은 소비자분들이 많이 계속 선택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선택률도 많이 늘고 있고 빌트인 캠이 가면 갈수록 빌트인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빌트인캠 옵션 선택률이 진짜 많이 늘어나나요? 제가 이제 제 지인 분들 중에서 음. 썬팅샵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썬팅샵을 해서 옛날에는 블랙박스를 별도로 부착을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많이 빌트인 캠이 달려서 나오다 보니까 블랙박스 설치율이 많이 줄었다 그래요. 빌트인 캠 선택률이 높아졌으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차종이 빌트인 캠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놓긴 했는데 일부 차종에서는 예를 들어 다른 인기 패키지에 묶어서 네. 기억은 잘 안 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을 맞아요. 묶어서 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까 처음에 설명했었던 제조사의 옵션 갑질이 아닐까. 맞아요. 그런 것들 보면 좀 갑질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빌트인캠 처음 나왔을 때 그거 왜 이거이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도 뭐 충분히 이제 블랙박스를 대체할 만한 기능을 탑재하긴 했지만 사실 조금 괜한 기능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맞습니다. 아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은 물론 부정적인 평가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옵션들은 그렇게 막 욕할 만큼 나쁜 이렇게 그런 맞습니다. 옵션들은 따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플러시도 빼고 플러시도 오작동이 너무 많아서 저도 일할 때 이 차량 저 차량 다 다루는데 네. 플러시 도어가 정말 오작동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지금 그랜저에 들어가 있는 플러시 핸들도 S 클래스에서 네. 제일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정말 오작동이 많아서 문이 열렸음에도 동작을 함에도 이게 안 나와서 이런 꼬챙이를 가지고 손잡이에 넣어서 이렇게 네. 벌려서 열어야 돼요. 이게 S 클래스인데 그런 오작동이 많으니까. 근데 그랜저에서도 그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이거는. 플러시도 얘기를 해주셔서 생각나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플러시도 규제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확실히 얘기했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조사가 들어왔거든요. 규제를 하겠다고. 테슬라 시작은 이제 테슬라의 그 플러시도 오작동 부분이었는데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회사들도 플러시도 이제 차근차근 없애 나갈 거고 이제 미국 시장까지도 그것이 확대됐으니까 뭐 미국 시장 비중이 큰 뭐 국내 제조사들도 분명히 그거 신경 쓸 테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오작동률도 많고 답답한 부분을 분명히 이 부분도 이제 해소될 거라는 조금 논외로 맞습니다.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좀 바뀔 것 같긴 해요. 시장 분위기가. 정말 재밌는 게 오토 플러시 도어 옵션을 뺀 차량들은 네. 저는 상식적으로는 일반 손잡이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오토 플러시에서 전동 기능만 빠진 그런 게 들어가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최근에도 아이오닉 5도 그렇고 이라이트라는 가성비 등급이 네, 생겼잖아요. 네. 옵션을 좀 덜어낸 가성비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도 오토 플러시 도어 빠지면서 정말 이게 이렇게 연 손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게. 맞아. 이제 자동차 회사도 그거의 해결책으로 그 미묘한 형태의 그 도어 핸들을 정말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BMW의 뭐 노예 클래스의 모델들 보면은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솟아올라 맞습니다. 있는 손잡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해법을 만드는 거 보면은 플러시도어만으로도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어떻게 이제 이러한 흐름을 좀 극복하는지가 잘 보여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대한 디자인은 슬림하게 나와야 되는데 손잡이가 툭 튀어나져 버리면 또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BMW. 네, 그럼 이제 제조사가 어쩔 수 없이 올린 부분들과 또 수익성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올린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수건도동님.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필요로 의해서 들어간 옵션들이 있잖아요. 아까 네. 또 설명드린 이제 경차들에도 다 기본으로 달고 나오는 안전 옵션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수익성을 위해서 개발비는 들어가지만 한 번만 개발해 놓으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크게 들진 않는 그런 옵션들이 저는 분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저도 요즘에 그 옵션 사양에 있어서 사실 안전 기능이 추가되는 것들은 정말 너무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이제 작은 경차에도 최신의 안전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건 무조건 했어야 될 일이고 뭐 거기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건 뭐 변화 없으니까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한동안 2022년에 BMW가 해외 시장에서 시트의 열선 기능 구독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욕을 먹고서 취소했던 경우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구독 옵션을 분명히
이제 구독 옵션들이 늘어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회사들이 분명히 거기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워낙 차가 비싸졌다고 하니까 옵션들은 분명히 장치를 해놓고 그것을 이제 구독 형태로 푸는 형태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도 이제 테슬라가 뭐 구독으로 바꿨잖아요. 네. 바꾸면서 뭐 논란이 좀 저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서칭을 해보지 않았는데 논란이 좀 있나요? 왜냐면 전에는 일정 금액을 그쵸. 받고 판매를 했다면 이제는 월 15만 원이었나요? 네. 그 정도로 바꾸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어쨌든 그건 추가 옵션인 거잖아요. 네. 사용하실 분들 주행량 많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은 거고 음. 아니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그 주행 보조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괜찮기 때문에 그거는 소비자분들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맞아요.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이게 소비자분들이 비싸게 몇백만 원씩 내고 사는 것보다 월 몇만 원씩 내고 하는 게 부담이 더 적은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꾸준하게 수익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제조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동차를 살 때 이 서비스를 옵션으로 산 적이 거의 없어요. 뭐 물론 할부 그 금융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살 때는 어디까지나 이제 한 번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샀던 경우가 많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만 이제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그 파이낸셜을 운영하는 회사들만 돈을 벌었지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버는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자동차 회사가 이제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구조를 구독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구독 서비스 진짜 많이 이용하잖아요.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AI 서비스까지 정말 많이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독이 너무 익숙한 만큼 자동차도 구독 서비스가 늘어날 것은 분명히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오는 이제 수익 창출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것도 맞습니다. 같고요. 어쨌든 그 옵션에 대한 가치는 소비자분들이 정한 거니까 수요가 떨어지면 제조사에서도 그만큼 가격적인 그렇죠. 조정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자동차 가격 상승에는 원가와 규제처럼 피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고 또 제조사의 상품 구성과 수익성 판단처럼 전략적인 부분도 함께 되게 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만으로 지금의 가격을 모두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소비자의 선택과 제조사가 만든 시장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회차가 가장 중요한 화두일 수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요즘 소비자들이 SUV와 대형차를 더 많이 선택을 하면서 이 평균 구매 가격이 올랐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인데요. 정말 소비자가 비싼 차를 더 원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제조사가 비싼 차를 원하도록 이렇게 시장을 좀 바꾼 걸까요? 먼저 편집장. 이게 제가 좀 서둘러서 얘기를 했다 보니까 앞에 주제가 벌써 나와버렸네요. 네. 예. 제 입장은 제조사가 만들었다는 입장에 한 70에서 80은 제조사가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제조사 입장에서는 마진을 남겨야 되고 매출을 높여야 되는 입장이죠. 그게 뭐 기업이 당연히 추구하는 거죠. 뭐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현대기아차가 뭐 물건 많이 파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더 큰 차량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또 파워트레인의 변화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연비 좋은 차를 유가도 높아지다 보니까 연비 좋은 차를 우리가 찾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보다 마진율이 높은 건 사실이고요. 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복잡하지 않거든요. 단순한 구조이고 내연기관 차량만큼 이 전기 파워트레인을 좀 더 유연하게 소비자가 일체감 없이 느끼게 하는데 많은 연구 개발 비용이 들었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더 단순하거든요. 전기 모터와 뭐 인버터 그리고 ECU 같은 것들만 잘 조합을 하면은 내연기관 뺨치는 높은 출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 구동력 제어도 원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배터리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차가 초창기에 출시할 때보다 한 80% 정도 저렴한 배터리를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가격이 물론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긴 했지만 극적으로 그렇게 저렴한 전기차를 만나고 있지 못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SUV,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변화, 하이브리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식으로 파워트레인의 변화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원해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는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더 높은 마진을 챙길 수 있는 제조사의 구성, 믹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수건 도둑님께서는 요즘 소비자가 좀 더 비싼 차를 원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제조사가 좀 비싼 차를 사도록 시장을 이렇게 좀 유도를 한 거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전 소비자 입장에서 맞아요. 이야기하자면 너무 좋아요. 그냥 속된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 경쟁 참 좋아하고 옆집에 맞아요. 누가 땅 샀다면 배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옆집 친구 쥐돌이 쥐순이는 소렌토 샀고 뭐 카니발을 새로 샀는데 우리 질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부분도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부분이 자동차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또 경쟁의 민족이잖아 우리가. 물론 그런 성격 덕분에 더 발전을 잘 했던 거고 저는 그냥 그렇게 그 부분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정말 사람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맞아요. 네네. 그 차량을 여전히 우리나라 많은 소비자분들은 이제 과시하는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비싼 차들이 더 눈이 많이 가고 또 결국에는 또 사시는 것들 봐도 비싼 차량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작은 차 좋아하거든요. 제가 돈을 주고 샀던 첫 차도 레이였어요. 뭐 작은 차가 분명히 가지는 매력, 기동성, 뭐 효율성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맞습니다. 아반떼 가야지, 소나타 가야지, 맞습니다. 그랜저 가야지. 주변에서 너무 얘기를 하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됐었는데 다른 데 쓸 때도 많잖아요. 돈 쓸 때도 많은데 좀 차이는 조금 더 줄여 보셔도 좋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네. 저도 레이를 탔었지만 네. 시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너무 좋은 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감가상각도 크지 않고 맞아요. 제가 레이 중고차를 360만 원에 구매해서 1년 타다가 지인한테 360만 원을 줬고 그 지인도 1년 타다가 또 360만 원에 당근나라 예? 그렇게 판매가 되는 공짜로 왜냐면- 타셨네요? 네, 가격이 무너지지 않는 차량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풀체인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페이스리프트만 하고 모양이 크게 바뀌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 방어가 더 잘 되는 오히려 비슷한 연식 비슷한 키로 쓰면 위급 차량들보다도 훨씬 더 가격을 잘 받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레이 그때 이제 보내며 주면서 중고차로 넘길 때 가격을 진짜 잘 받았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내 차를 이 정도의 가격에 준다고 맞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들을 뭐 계속 레이를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작은 차들이 국내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분들이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가격을 내가 조금 그래 나 이 가격으로도 좀 사겠다라고 결심을 해도 아시겠지만 나오는데 1년 6개월 이렇게 걸리는 맞습니다. 차를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참 복잡 다단한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작은 차를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도 우리가 소비자들이 좀 만들고 있는 어느 정도의 시장 환경이 아닌가, 자동차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저렴한 차가 안 팔려서 점점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제조사가 좀 수익성이 낮은 차, 보통 그런 게 작은 차다 보니까 그런 차를 좀 팔고 싶지 않아서 사라진 걸까요? 먼저 수건도둑님 말씀. 일단 엑센트라는 차량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요. 그 차량이 한 2016년도, 17년도쯤에 판매량이 한 달에 한 600대 정도도 안 팔렸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해보니까 작은 차는 개발비를 들여서 모델을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큰 차량이든 카니발이든 엑센트든 출시했을 때 똑같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하다못해 인증 비용도 저도 자동차 부속을 인증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S클래스 부속하고 3시리즈 부속하고 인증 비용이 헤드램프 기준에서 땐 똑같은데 그러니까 애프터마켓 파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데 제조사 입장에서도 어차피 그런 개발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이나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엑센트 같은 차량들은 또 마진이 적은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점점 사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편집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제 작은 차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차를 사기가 너무 힘들어요. 작은 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축적시켜주는 부분도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힘들어진 것 같고 이거 뭐 차를 하나 살래도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분명히 작은 차도 이제는 좋아지니 맞거든요. 안전 기능도 좋아지고 편의 기능도 이제 다 하위 차량에도 다 적용을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이렇게 소비자가 받는 데까지도 오래 걸리는 건 너무 이게 개선이 분명히 돼야 될 부분이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자꾸 대안으로 저렴한 수입차
특히나 이제 요즘 국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뭐 BYD 같은 저렴한 중국의 모델들까지도 눈을 돌리고 있는 거죠. 뭐 아토3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추천까지 해드리고 싶은 모델은 아닌데, 돌핀 네, 같은 돌핀 차량들은 같은 차량들 돌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괜찮았어요. 하지만 아토3는 저는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지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아, 이렇게 경차나 뭐 작은 차들을 선택할 여지도 안 만들어주는 시장이라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눈을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어떤 다른 제조사들의 저렴한 선택지라는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소비자들이 결국에는 이 시장이 좀 양분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시장은 고급 시장대로 우리가 비싸게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차들이 갑자기 저렴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나름의 이러한 저가형 시장, 특히나 이제 수입 브랜드들이 중국의 브랜드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국내 이 저가 시장, 중저가 시장은 분명히 중국 브랜드들이 아마 시장의 판도를 좀 많이 흔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럼 이게 소형차와 경차의 감소는 소비자의 외면이 먼저였을까요? 아니면은 제조사의 투자와 홍보 축소가 먼저였을까요? 아, 저는 이거는 무조건 제조사가 그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맞습니다. 봐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 제조사들이 안 만들어요. 좋은 중저가 차량을 안 만들어요. 지금 모델 체인지 주기만 해도 우리나라의 뭐 SUV, 인기 있는 SUV 모델들은 모델 체인지 주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모델들, 뭐 중저가 차량들은 이미 없어진 차량들이 많잖아요. 우리 이 기억에서 사라진 K3 같은 경우, 제 차, 스토닉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예, 필요가, 그러니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차량들은 무조건 없어요. 뭐 돈 되는 차량에만 집중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선택을 할래도 맞습니다. 선택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다른 중국 브랜드가 분명히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꼭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제조사가 만든 게 맞다라고 봅니다. 혹시 수건도둑님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아니면 좀 다르실까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옵션을 좀 덜 넣더라도 중저가형으로 소형차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잘 팔릴 거라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게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말씀 주셨다시피 제조사 수익적인 부분 때문에 그쪽으로 수요가 몰려버리면 어쨌든 제조사는 이익을 포기해야 되기. 이 저가형 모델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가형 모델이 없으니까 아반떼로 가시고 그렇죠. 뭐 셀토스로 가시고 수익이 많이 나는 모델로 그렇게 가시다 보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많이 남는 쪽으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그럼 이게 정말 만약에 제조사가 충분히 매력적인 소형차와 또 이제 기본 모델을 꾸준히 공급을 하고 좀 홍보도 좀 열심히 했더라면은 소비자는 실제로 이 더 낮은 가격대의 차량을 좀 많이 선택했을 것으로 보시나요? 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요. 다만 네. 지금 기아 레이도 마찬가지고 완전 기본 모델을 샀을 때가 1,550만 원 정도 하고 완전 최고 모델을 구매했을 때가 한 1,980만 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1,550만 원짜리에는 시트 높이 조절하는 것도 없어요. 추가 옵션으로 더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족한 옵션들을 넣다 보면 또 결국 상위 모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시그니처로. 그래서 요거는 제조사가 마음 먹고 아예 저렴한 모델을,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애매하다 생각해요. 저는 레이의 기본 가격이 아무리 옵션이 빠졌지만 1,550만 원 애매하고 아예 저렴한 모델이 생겨버리면 그쪽의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저렴한 모델을 보고 싶은데 저렴한 모델을 보다 보면 상위 모델을 안 볼 수가 없는 구성이에요. 지금은. 다만 제조사가 아예 작정을 하고 저가형 모델을 만들어주면 팔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생각하나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러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이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비자분들의 수요도 전혀 꺾일 기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들이 뭐 이렇게 비싼 차만 선호한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상반기에 판매된 경차 판매 실적만 봐도 국내에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물가가 워낙 비싸고 유류비도 비싸고 유지비가 비싸다 보니까 차값이라도 저렴한 좀 작은 차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한 것들 역시 전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 탓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모델이 부족한 게 분명히 맞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신차 라인업이 SUV나 아니면 좀 큰 차 중심으로 재편된 것이 소비자의 선택 기준 자체를 좀 바꿨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건 뭐 지금 홈페이지 사이트 뭐 각 제조사들 홈페이지에서 견적내기만 해봐도 밑에 뭐 모델들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또 재미가 있는 게
카탈로그 보면 기본 차량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보여주지 않아요. 오. 기본 차량의 예를 들어 기본 맞아요. 구성들은 사진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죠. 그랜저 카탈로그만 들어가더라도 거의 캘리그래피 위주로 도배를 해놓고 기본 모델은 정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조금만 내주고 맞아. 캘리그래피 위주로만 홍보를 하니까 심지어 그 내 차 만들기에 가서도 기본 모델을 골라도 외형은 캘리그래피예요. 에? 네, 그게 되게 그러니까 캘리그래피를 어떻게든 이렇게 몰아주는 상위 그렇죠. 모델로 그게 수익성이 좋으니까 제가 그래서 영상을 만들 때 가장 답답한 게 사진을 좀 다양하게 쓰고 싶은데 기본 등급에서는 사진이 굉장히 한정되다 보니까 하다못해 썸네일 만들기도 힘들어서 기본 등급 차량으로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 등급 영상에서는 기본 등급 차량 사진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기본 등급 만들 때가 그게 썸네일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모델은 그 디스플레이도 안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냥 제가 제일 큰 사이즈 14인치, 12인치짜리 디스플레이만 보여주고 기본 모델이 분명히 있어서 옵션으로 보고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없던 경우 진짜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가끔 시승 현장 가서 시승해 보면은 풀옵션 차량들만 항상 맞아요.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풀옵션이 당연히 뭐 모든 기능을 다 보여주겠다는 이 제조사의 입장, 홍보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좀 구성을 좀 달리해서 기본 모델은 또 이렇게 실내가 구성되고요, 뭐 풀옵션 차량은 이렇게 구성됩니다라고 보여줄 여건도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뭐 이거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풀옵션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는 게 우리 눈이 높아져서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이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추가 질문으로 네. 그럼 이러한 제조사의 판매 전략 변화는 글로벌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이제 예. 우리나라에 국한된 건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제 현대기아차는 사실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이에요. 세계 뭐 각지에 미국, 유럽에 뭐 생산 기지 많이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의 이러한 변화는 모든 회사들이 하고 있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더 가혹하게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현대기아차는 나름 선방했어요. 이 지금 위기를 나름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뭐 미국 시장, 뭐 유럽 시장에 선보이면서 나름 좋은 반응을 이끌었고 실제로 뭐 올해차에서도 현대차, 뭐 기아차의 전기차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좋게 평가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이유는 왜냐하면은 그 외의 기업들이 좋은 모델을 선보이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항상 얘기를 듣는 기업이 이제 폭스바겐인데 국내 시장에서도 요즘 폭스바겐 모델들 그렇게 매력적인 모델들 없지만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도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고 미국 회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만 보고 있는 요즘 포드나 GM 보면은 그냥 미국 시장만 보고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이렇게 변화, 뭐 지정학적인 위기,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에 대처하기 급급하다 보니까 좋은 상품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들이 막 겹치고 어려움이 커지면서 어떻게든 마진을 많이 남겨놓는 차량에 집중하게 되고 내가 잘하는 시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특화된 모델들만 선보이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는 조금 거의 신경을 못 쓰는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차량 가격의 인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팔리는 차만 집중하게 만드는 이러한 시장 분위기를 만든 것이 뭐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BMW에 근래 되게 인기가 많은 M340i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냥 일반 3 시리즈 모델이었는데 거기에 카본을 넣고 배기를 이쁘장하게 소리를 내고 좀 더 보강을 하고 M 딱지를 딱 붙였더니 판매량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외 브랜드들도 하다못해 벤츠도 AMG 패키지 차량들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많이 차값, 마진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고급 브랜드들에 더 요즘엔 집중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BMW도 알피나라는 브랜드를 이제 국내 시장에 2027년에 처음으로 소개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또한 수익 챙기기입니다. 더 마진이 많이 남는 모델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건데 뭐 조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피나 국내 출시도 이게 되게 긴 시간 스터디를 해서 진출한 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뭐 한 몇 달 만에 갑작스럽게 국내에서 최근에 이렇게 몇몇 뭐 취재들이라든지
뭐 블로거분들 유명한 블로거분들을 모셔놓고 또 설명회를 갖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처럼 어떻게든 많이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뭐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큰 차도 있겠지만 차량을 고급화하는 부분들 그리고 에디션 모델들 출시하는 것도 굉장히 큰 수익원 창출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고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자꾸 이게 위로만 올라간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큰 주제이기도 하겠지만 뭔가 좀 서글퍼요. 소비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업이 없는 건가? 이런 기업들은 내가 꿈에서만 보는 뭐 유니콘 같은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가 원하는 차를 제조사가 공급한 것인지 제조사가 만든 선택지 안에서 소비자의 기준이 달라진 것인지는 어느 한쪽이 먼저다라고 좀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소비자에게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제 소비자가 계약 과정에서 직접 마주하는 가격표와 트림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가격표도 선택지가 진짜 많아졌는데요. 이게 옵션 하나 넣다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그 가격에서 훨씬 높은 트림과 옵션 조합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두 분이 보시기에는 현재의 자동차 가격표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구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제조사가 원하는 가격대로 좀 이동시키는 설계도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먼저 수건도둑님 말씀. 저는 전적으로 설계도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인기 트림을 강제하는 구성이에요. 지금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기본 트림과 중간 트림의 가격을 확 벌려놓고 중간 트림과 상위 트림의 가격을 줄이면서 기본은 좀 애매한데 중간 가볼까? 중간에서 옵션 넣다 보니까 근데 또 상위 모델하고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네. 예를 들어서 A 차량이 있으면 풀옵션이 예를 들어 3,8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중간 등급이 3,5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그러면 중간 등급에서 옵션 한두 가지 넣어서 3,600~700만 원 정도로 구성하면 좋겠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자동차는 재산이잖아요. 매각할 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중간 등급이 3,600~700만 원 했었는데 차량을 되팔라 보니까 그때 총 비용을 계산해 보면 오히려 최고 등급을 구매했을 때랑 가격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그렇게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제조사가 거의 강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편집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항상 그 시작가에 혹해서 그 링크를 누르잖아요. 링크를 누르고 영상을 보고 기사를 보는데 실구매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실제 구매 비용 그리고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은 당연히 상위 트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약간 그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생각을 좀 떨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요즘에 각각 제조사들의 뭐 현업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조금 해보면은 소비자들 눈치를 보는 거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비자가 요즘에 모르지 않거든요. 국내 소비자들 정말 너무나 까다로운 이 구매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분들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대충 쓱 하고 옵션 껴놓는 쓱 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먹히거든요. 이렇게 네. 분석을 잘 해주시는 분들까지 있으니까 맞습니다. 피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이제 제조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더 이렇게 촘촘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요즘에 그 차량 가격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회사들이 그 부품 공용화라는 것을 많이 하려고 해요. 자동차 부품 공용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건 당연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A에 들어가는 부품을 B에도 쓰고 C에도 쓰는 당연히 원가가 낮추는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들을 예전에는 이제 안 보이는 부분에만 했었어요. 차량 안쪽에 막 부품 깊숙하게 뭐 와이어 같은 것을 뭐 공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마진율이 너무 낮아지니까 이걸 슬슬 이제 소비자 눈에 보이는 부분까지 하려는 움직임을 이제 제조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자동차 패널들 있잖아요. 대시보드 쪽 네. 이런 것까지 이제 공용화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짜보고는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하는 거죠. 결국에 그 리서치에서 큰 주제는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화내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략들을 선보이고 있다라는 건 뭐 더 이것이 더 진흥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기본 트림은 진짜 구매할 만한 상품일까요? 아니면 이제 가격을 좀 낮게 보여주기 위한 미끼일까요? 이건 수근동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 트림이 매력적인 차량들이 있고 아닌 차량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레이랑 셀토스랑 아반떼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위 트림을 권장드리는 편이고요. 다만 펠리세이드나 산타페처럼 기본 구성이 이미 좋은 차량들은 최상위 등급으로 가봤자 가죽이 좋아지니 범퍼 디자인이 바뀌니 크롬이 추가되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산타페나 소렌토 같이 기본상이 좋은 차량들은 제가 만들고 있는 컨텐츠 중에서 저라면 이 차량 이렇게 삽니다라는 게 있어요. 그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차량들은 기본 등급을 많이 저로선 선택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레이나 셀토스 아반떼 같은 차량들은 거의 최고 등급을 말씀드린 편이고요. 맞아요. 네, 최고 등급이 매력적인 차량들이 있고 맞아요. 저도 네. 항상 이 신차들 보면서 딱 그 생각을 맨날 하거든요. 좋은 차는 사실 엔트리 트림 사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싼 차는 중간 트림을 하는 게 정답인 것 같고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엔트리 트림이 이제 소비자들이 완전히 거부할 만한 트림을 좀 선보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분명히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저렴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미끼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작은 차는 가격의 운신의 폭이 작잖아요. 네. 뭐 2천만 원짜리, 2,500만 원짜리 차를 팔면서 더 막 가성비를 쥐어짜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옵션 구성을 좀 더 다양하게 가성비만으로 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의 눈높이가 이제는 뭐 성에 안 차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좀 작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뭐 저렴한 차, 중저가 차량에 있어서 가격이 저렴한 차들은 엔트리 트림의 모델들은 사실 선택하기 좀 쉽지 않죠. 맞습니다. 네.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현행 아반떼 시즌7 조금 있으면 풀체인지를 하겠지만 그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땐 기본 등급에 락폴딩이 없었어요. 락폴딩하면 차량에 문이 잠겼을 때 사이드미러 접히고 하는 기능 있잖아요. 그 기능이 기본 등급에서는 선택도 안 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중간 등급을 어쩔 수 왜냐면 대한민국 주차장에서 락폴딩이 안 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대한민국 그쵸. 시장에서. 근데 그런 구성들을 중간 등급부터 넣어주거나 물론 연식 변경이 되면서 패치가 되긴 했지만 그 기본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또 지금 아반떼 현행 모델도 기본 등급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스마트 크루즈를 선택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물론 그게 기본 등급에 그게 왜 필요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선택권을 주냐 안 주냐는 전 되게 크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기본 등급에서는 제한하니까. 또 재밌는 게 제가 첫 차가 더뉴 말리부란 차량이었어요. 네. 2019년에 알아요. 구매했는데 더뉴 말리부 같은 경우는 기본 등급에 보시면 추가 옵션이 제 기억상에는 선루프 하나 있었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추가 옵션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현대차는 괜찮은 편이긴 한데 제조사에서 그렇게 기본 등급들을 많이 외면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옵션 구성을 이렇게 잘 촘촘하게 짤 수 있는 회사들은 뭐 국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회사들이죠. 많이 판매하고 그렇게 맞습니다. 옵션 조정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뭐 우리가 뭐 KGM이라든지 GM이라든지 르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옵션 구성 다양하게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깔끔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여력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이런 사실들도 아마 알고서 계신다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담이긴 하지만 아반떼 얼마나 오를지 참 무섭네요. 네. 이제 수건도둑님은 이제 소비자가 가장 많이 상위 트림으로 올라가게 되는 옵션이나 조건은 혹시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계속 설명드렸지만 구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중간 등급에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중간 등급에서 옵션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들어간 최상위 등급을 사는 게 맞겠는데 라는 모든 자동차가 지금 구성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 포터까지도 영상을 만들거든요. 포터까지도 만들지만 포터도 마찬가지로 윗등급에서 이거 넣을 바에 그냥 윗등급 가는 게 맞는데 라는 구성이 전 차종에 다 돼 있다 보니까 소비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정말로. 맞아요. 일단 주행 보조도 있을 거고 주행 보조. 어라운드 뷰 예를 들어 기아의 일부 차량들은 어라운드 뷰를 시그니처 트림부터 기본화를 시켜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중간 등급에서 그 어라운드 뷰를 선택할 바에 시그니처로 가지 이런 구성들이 많은 것 같고 제일 큰 거는 어라운드 모니터나 네, 말씀드린 어라운드 모니터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걸 기본으로 해주다 보니까 요즘엔 어라운드 모니터 들어가면서
방향 지시등 켰을 때 후측방 모니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 사양을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통의 강호 옵션들 있잖아요. 통풍 맞습니다. 시트랑 네. 나파 가죽 시트. 네. 거기다가 뭐 스웨이드 재질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러한 뭐 디자인 실내에서의 추가할 수 있는 옵션들도 은근히 보게 되면은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상위 맞습니다. 트림으로. 또 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네. 한번 써보면 네. 써보기 전에 돌아갈 수 없다는 우리 살다 보면 건조기도 옛날에 그렇게 필요한지 몰랐는데 맞아. 건조기가 한번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못 이게 못 돌아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한번 써보면 못 돌아가기 때문에 제조사가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들어간 차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우리 통풍 시트가 없던 시절을 제가 잘 모르지만 지금 통풍 시트가 없던 더뉴말립을 탔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불편한지 몰랐는데 들어간 차량을 타다 보니까 통풍 시트 없으니까 불편하긴 하네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애초에 없었으면 그걸 바라지 않는데 있는 차량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보셨던 가격표 중에서 이러한 구조가 아주 잘 드러나는 사례가 있다면 좀 가볍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레이란 차량 네. 계속 설명드리지만 네. 이게 정말로 시그니처 트림 혹은 시그니처 그래비티를 선택 안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자동차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중간 등급하고 상위 등급하고 차 가격이 14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아요. 140만 원, 1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 그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소비자는 당연히 이럴 거면 최강 등급 가지. 그리고 차량을 신차로 구매해서 타다가 판매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약간 저렴해 보여서 중간 등급을 구매했는데 결국에 되팔 때 중간 등급이라 해서 값을 못 받는 것도 있어요. 특히나 레이 같은 차량들은 중간 등급은 옵션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옵션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시그니처까지 가야지 후측방 경우 같은 사양 기본이고 시그니처까지 가야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수납 공간 옵션이 기본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필요한 기능 하나 때문에 뭔가 원하지 않는 사양까지 함께 구매하는 패키지 구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도 말도 않는 구성 차량 한 대 있어요. 투싼이라고 투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무조건 최상위 등급 인스퍼레이션에 가야지만 들어가요. 잘 팔리는 중간 차가 등급에서는 역시,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상위 등급에서만 헤드업 디 들어가고 아반떼도 현행 모델은 최상위 등급에 가야지만 부분 천연 가죽이 들어가죠. 그런 부분. 아니면 제일 인기가 많은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베이지 시트를 아반떼도 최상위 등급에서만 선택할 수 있게끔.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중간 등급까지만 약간 녹색 시트, 깜장 시트까지만 하고 네. 안전벨트 컬러까지 베이지로 바뀌는 정말 예쁜 베이지 컬러는 최상위 등급 인스퍼레이션에서만 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게 가장 큰 눈에 보이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런 트림과 옵션의 묶음 구성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생산 효율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혹시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이제 단순히 수익성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많이 선택하는 옵션 구성의 차량들을 생산을 많이 한다면 당연히 뭐 원활하겠죠. 그리고 기본 모델을 생산하든 가장 상위 트림을 생산하든 공장 생산 라인 자체에서 초기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어차피 같은 생산 라인에서 시작은 하지만 중간에 이제 옵션들이 뭐 들어가면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인 자체가 생산 라인 자체가 뭐 크게 바뀌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 생산이 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옵션을 조정했다라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어찌 됐건 옵션을 통해서 좀 더 마진율을 가져가기 위한 뭐 제조사들의 선택 전략이라고 보는 게 뭐 당연히 맞겠고요. 네. 이런 옵션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 거지만 요즘에 또 기본적인 옵션들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옵션들도 있지만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옵션들도 되게 많잖아요. 거기다가 뭐 커넥티드 기능을 위한 뭐 서비스들도 뭐 요즘 무상 제공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옵션들이 추가되는 것도 사실 이게 슬슬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네. 안전 옵션들 기본으로 장착하는 건 오케이 좋아.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옵션들까지 기존에 제공되던 옵션들과 함께 더 추가돼서 제공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차량 가격을 높일 수 있는 큰 요인이 요즘엔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들도 소비자가 새로운 최신 커넥티드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원한다라고 보지도 않아요. 이러한 기능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하는 게 어떨 때는 더 편하거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쓰는 것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조사들의 좋은 전략이 아니라 효과적인 전략이다라고 네. 말할 수.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건도둑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게 풀옵션 하위 차급과 기본형 상위 차급의 가격이 겹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반떼 풀옵션, 소나타 깡통 이럴 때 소비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좀 좋을까요? 제가 채널에서 늘 설명드리는 건데 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용도를 보시는 게 맞고요. 시내 중 위주고 서울같이 좁은 곳을 다닐 때 아반떼냐 소나타냐, 아반떼한테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장거리 주행을 꾸준하게 해준다, 이러면 소나타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디자인을 먼저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용도도 중요하고 유지비도 중요할 수 있겠죠. 다만 요즘에는 소나타 유지비나 아반떼 유지비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용도와 디자인적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는 게 제가 채널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건도둑님은 용도와 디자인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편집장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구매를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하시나요? 참 일단은 저는 뭐 당연히 이건 예산입니다. 아, 예산이 1순위인 것 같아요. 뭐 예산. 가격이 비싸면은 살래도 살 수가 없고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먼저 이게 딱 정하시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말 계속 그 돈씨가 돼요. 맞습니다. 계속 그 돈씨가 되다 보니까 이럴 때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되고, 이러한 불필요한 소비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무건 자동차 문화처럼 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도 또 힘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가격을 올려도 된다는 힘을 받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영리한 소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가격을 정해졌다고 한다면 저도 사실 진짜 디자인 진짜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디자인이 생각보다 우리는 지금 되게 이성적으로 뭐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좋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네. 결국에 자동차는 감성이거든요. 감성. 이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 말도 안 된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후부터 할 얘기를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정말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차잖아요. 저는 사실 테슬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왜냐하면은 감성을 자극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핸드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레거시 업체들이 테슬라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편의 기능,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터치한 화면에 버튼 눌러서 작동하는 이러한 일련의 우리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기능들을 이제 거의 다 학습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 양산차에 적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좀 가격 경쟁력이 가끔 가져가고 있는 테슬라인 것은 맞긴 하지만 조금은 더 내 마음을 좀 흔들 수 있는 디자인의 차량들에도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정해졌다면 일단 봤을 때 예쁜 차, 그리고 실내에 앉았을 때 뭔가 내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디자인, 이런 것들 보시고 옵션도 좀 보시고 하는 순서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고차 관련해서 콘텐츠를 하는데 네. 구독자분들의 예산이 메일로 와요. 그것을 이 예산과 이 상황엔 어떤 차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스팅어를 무조건 사고 싶어. 자다가도 스팅어가 생각이 날 것 같아. 이러면 그래, 그럼 한 3,400만 원 정도는, 왜냐면 기회비용이란 게 있으니까 스팅어를 정말 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DN8 소나타 가스를 산다. 이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DN8 소나타가 안 좋다는 얘기가 그쵸, 아니라 그쵸.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차량이 있는데 예산에서 살짝 벗어나면 그거 정도는 좀 더 지불해서 구매하시는 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왜냐면 또 마음에 안 들었던 차 구매했다가 한두 달 지나서 바로 또 엔카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그런 것 때 때문에. 차라도 이쁘면은 위로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도 생각했을 때 약간의 비용 차이면 사시고 싶은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저의 경험상, 저도 정말 많은 자동차를 변경해봤지만 지금 제 경험상으론 그나마 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마음에 드는 차 한 번에 사는 게 1년이라도 더 타면 그 비용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차량 한 6개월 타고 판매하고 이거보다는 마음에 드는 차량 구매해서 3년 4년 조금이라도 더 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편집장님께서는 아반떼 풀옵션이 뭐 예를 네. 들어서 가격이 3천만 원이고 소나타 깡통도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네.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요 무조건 아반떼 갑니다. 왜요?
저는 뭐 가격이 만약에 내 예산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네. 작은 차에 뭐 쓸만한 옵션들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큰 차를 선호하지 않는 것도 있고 제 라이프 스타일에 사실 그랜저는 맞진 않아요. 좀 더 조금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경쾌하다는 게 빠르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도로에서도 좀 골목에서도 좀 빠릿빠릿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라면 그렇게 선택할 것 같아요. 네. 트림과 옵션을 묶는 데는 제조사 나름의 상품 구성과 생산 효율성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기능을 따라가다가 예상보다 좀 높은 가격대로 이동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구조가 합리적인 선택인지 더 비싼 선택을 유도하는 설계인지는 소비자가 실제로 도달하는 최종 가격과 또 이제 선택 가능한 대안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동차의 가격과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가볍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화두입니다. 자동차 가격 상승에 불가피함은 어느 정도까지 사실 많은 대화를 통해서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만큼 성능과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보시기에는 요즘 자동차는 비싸진 만큼 실제 가치도 좋아졌다고 보시나요? 먼저 요즘 차 너무 좋아졌죠.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진짜 그냥 사실 시승 영상 뭐 홍시님도 계속 소개를 하고 있지만 요즘 차 사실 깔 게 그렇게 없어요. 진짜 몇몇 안 돼. 어쩌다가 뭐 품질 얘기에 있어서는 품질 얘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요. 보통 이제 편의 기능 뭐 사용하다가 요런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편하겠다라는 수준이지, 기본적인 주행 질감이라든지 파워트레인의 뭐 효율성, 주행할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욕할 만한 부분이 거의 없긴 합니다. 분명히 좋아진 건 맞는데 좋아진 만큼 우리는 또 비싼 차량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요, 정확한 시점은 기억 안 나는데 쉐보레 볼트라는 차량의 그러니까 쉐보레 브랜드의 첫 전기차가 국내에 나왔을 때의 가격이 주행거리가 뭐 한 200km 조금 넘는 차량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국내 최장 전기차 주행거리였고, 그런데 그 차가 그 당시에 4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보고서 이걸 누가 사라는 생각을 뭐 그때도 당연히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전기차 주행 거리는 뭐 이제 400km가 디폴트가 거의 돼버리고 있잖아요. 그쵸. 그만큼 자동차 자체가 이제 너무 좋아진 것은 뭐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 시대고, 거기에 있어서 불만을 가질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수건도둑님은 요즘 자동차는 비싸진 만큼 실제 가치도 좋아졌다고 보시나요? 옵션과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제가 부셔진 자동차를 많이 보는 직업 특성상 네. 뭔가 고장이 나고 파손이 된 자동차들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구조적인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여러 철판들을 몇 번 더 굽어 놓냐, 아니면 앞에 판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알루미늄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이 소나타 K5도 많이 개선되었고, 소렌토나 뭐 산타페도 정말 옛날 TM 전기형에 비해서 후기형이 뭐 플랫폼 바뀌면서 훨씬 더 보강이 많이 됐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안전성적인 부분에서도 최근에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이게 그 말씀해 주셨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뭐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규제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국가에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회사들은 절대 그렇게 강화하지 않습니다. 안전성을 높이지 않아요. 시장에 따라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중국 시장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예를 들면은 우리 국내에 들어온 BYD의 차량 중에 뭐 글로벌 모델이라고 해서 국내에는 지금 판매되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거에 뭐 연식 변경, 뭐 이전 연식 모델인데 국내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각 국가의 규제 상황에 맞게 세팅된 차량들을 들여오다 보니까 그렇게 들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연식은 좀 낮긴 하지만 국내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모델이 국내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안전 기능들을 강화하고 차량을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모델들은 중국과의 가격차가 어쩔 수 없이 나는 부분인데 소비자분들은 그걸 이제 막 가격차가 중국은 싼데 왜 이랬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어쨌든 주제는 그 안전 규제에 의한 자동차 회사들이 그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량이 좀 더 안전하게 되고 차체를 보강하고 ADAS 기능들을 충실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뭐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죠. 예, 규제가 아니더라도. 네. 그러면은 최근에 자동차 가격 상승 가운데 이 정도쯤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과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씩만 꼽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수건도둑님 말씀 주세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차량이 커지는 거에 있어서 그건 원자재가 객관적으로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네. 커졌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불필요한 옵션들 그러니까 뭐 필요하지 않은 옵션이 어디 있겠냐면은 셀토스 같은 경우도 굳이 HD2까지 셀토스에 내려왔어야 됐나라는 생각도 한번 했거든요. 저는 제조사 입장에서도 셀토스에 안 넣어주고 스포티지부터 넣어주는 게 오히려 더 높은 차량을 보게 되고 수익적으로도 괜찮지 않나 생각했는데 전 당연히 이번은 풀체인지 때 HD2까지는 안 들어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또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엔트리급 차량이 엔트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주행 보조 기능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주행 보조 기능들이 좋죠. 편하고 안전하고 또 고속도로 주행하다 보면 이만큼 또 편한 게 없거든요. 맞아요. 한번 맛들이면. 네. 그런데 그 참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어찌됐건 자동차는 우리가 두 손으로 앞을 주시하면서 조향해서 주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말 긴급한 순간에 내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의 뭐 위험을 방어하는 역할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절대 아직도 가장 뭐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뭐 FSD에도 맡기면 안 되거든요. 어찌됐건 이러한 것들이 추가가 되는 것은 안전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런 안전 기능들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작은 차에까지 넣어서 비싸게 받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어떻게든 차량의 주행은 내 손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너무 고사양의 주행보조 시스템 때문에 차량의 가격을 올리시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절충하면서 좀 조절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편집장님께서는 너무 과한 그런 주행 보조 기능은 조금 과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반대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어느 부분이 계십니까?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옵션 기능 가운데 하나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디스플레이가 날로 커지는 게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자동차를 평가하는 입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 디스플레이 역시 우리가 조금 운전할 때 그렇게 터치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유용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디스플레이를 무작정 키우는 것이 조금 불필요하다는 부분도 뭐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차량의 기본적인 뭐 요즘에 급발진 오작동 뭐 제어 시스템이라든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그때 테크데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정말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개발을 통해서 좀 가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아니면 정말 기본 옵션으로라도 추가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예. 네. 최근에 플레오스를 사용해 보셨겠지만 네. 저는 20대에 네. 눈도 양한 1.5거든요. 저 그러니까요. 되게 눈이 좋은 편인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콘도 너무 작아서 주행하다가 누르기도 쉽지도 않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니 나도 이 정도인데 물론 저를 이렇게 띄우는 건 아니지만 나도 이 정도인데 우리 아버지 뻘들은 이거를 제가 PV5라는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PV5 차량이라면 보통 저희 아버지 또래분들도 많이 타시는 차량이니까 그분들이 이거를 운전하면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을까 하다못해 열선 핸들을 켜려면 공조 메뉴를 터치해서 들어가서 한 번 더 눌러서 켜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아버지 뻘 분들이 이 작은 아이콘을 보면서 작은 폰트를 보면서 누를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고요. 하다못해 시계도 구석에 정말 작은 포인트로 우리 A4 용지를 보면 10포인트 정도로 굉장히 작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여담이지만 플레오스 얘기를 좀 하자면 말씀해 주신 분들을 저도
얘기하고 사실 그 전에 여러 차량들 시승하면서 이 터치 디스플레이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자동차 회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제 말을 듣고서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시장의 분위기를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읽는 것 같아요. 네. 물리 버튼의 중요성이라는 것도 슬슬 이제 체감하고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플레오스는 정말 분명히 좋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훌륭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건 맞지만 좀 UI 구성이라도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시승하다 보니까 들더라고요. 네. 그나마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일부 물리 버튼이라도 빼줬는데 PV5은 물리 버튼이 하나도 없거든요. 맞아요. 모든 거를 다 터치로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과하게 커진 디스플레이와 또 이제 과한 주행보드 옵션은 조금 과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결국 가격이 올라갔다는 사실만큼이나 소비자가 그 가격으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지금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제조사가 만들어 놓은 가격 이 사다리에 좀 휩쓸리지 않으려면은 가장 먼저 딱 세워야 될 기준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먼저 편집장님 말씀 주세요. 휘둘리지 않고 차를 구매하는 기준이라면 네. 그냥 조금 저는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욕심을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는 어차피 차는 공산품이거든요. 네.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한국 시장에서 얘기한다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차를 뭔가 가치의 나를 표현해주는 가치의 척도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사회 초년생이 차를 살 때도 주변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네. 사회 초년생조차도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차량을 정말 이 가성비가 좀 너무 흔해진 단어라 너무 쓰기는 것이 좀 흔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 소비자한테는 필요한 판단 기준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하고 우리가 차량을 본다면 제조사들도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수건도둑님께서는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기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사다리에 휩쓸리지 않으려면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네. 저는 사다리가 하나밖에 없다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네. 올라가야 되고 제가 영상을 정말 많이 만들면서 느낀 거는 어쩔 수 없다. 레일을 사고 싶었으면 시그니처로 수렴할 수밖에 없고 권장 구성은 어쩔 수 없이 사다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는 뭐 나의 기준을 잡고 구매하고 싶어도 이렇게 구매하면 남들이 대중적으로 선택하지 않는 사양이고 결국에 또 옵션 부족한 차를 중고가도 좋지 못하게 타다가 파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조사가 세팅해 놓은 인기 트림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마다 생각이 들고요. 차뿐만이 아니라 뭐 핸드폰 하나 바꿀 때도 이 생각이 너무 들잖아요. 네. 아니 맞습니다. 이거 조금 빼서 좀 가격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능 넣어갖고 가격 조절하고 또 핸드폰 하나 구매할래도 미묘하게 메모리 용량 다르게 구성해갖고 위에 거 사게 하고 네. 이게 비단 자동차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자동차 산업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실 문제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모든 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영리해져야 되겠고 우리가 그냥 너무 이렇게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것도 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것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사단이 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동차 가격이 오른 이유는 물가나 원가 하나만으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게 기술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제조사의 상품 전략과 트림 구성 또 이제 소비자의 선호 변화 이런 것들도 함께 영향을 미쳤는데요. 결국 자동차가 정말 비싸진 것인지 아니면 비싸진 만큼 좋아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비싼 차를 조금 고른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은 소비자마다 살짝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차를 선택할 때 이제 시작 가격만 본다기보다는 내가 진짜 필요한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능을 위해서 실제로 내가 얼마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못다한 이야기나 아니면 시청자분들께 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건도둑님 말씀 주세요. 오늘 주제인 신차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냐, 그리고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신차 가격이 계속 올라갈수록 저렴한 중고차로 수요가 몰리잖아요. 아까 스토닉 말씀 주셨다시피 계속 신차들이 비싸지니까 중고차들, 일정 가격대를 형성한 중고차들은 가격이 안 떨어지고 계속 굳히기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신차는 일단 구매하면 어떤 차든 간에 감가상각이 크다 보니까 좀 더 합리적인 뭐 소비는 중고차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네. 방법이죠. 오, 네. 그것도 좋은 방법. 예를 들어서 산타페 TM이란 중고차를 뭐 한 1,600만 원, 1,700만 원 주고 샀다. 어차피 한 3, 4년 타다가 팔아도 돈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산타페를 새 걸로 샀다. 하이브리드로 한 5,300만 원짜리 샀다. 이러면 3, 4년 타고 매각하려고 하면 돈 3,000만 원대 중반 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자동차 유지비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많은 분들이 유류비나 보험료를 먼저 보시지만 저는 감가상각을 제일 먼저 봐요. 감가상각이 차 유지비에서 정말 큰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비용을 아끼고 싶으니까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사야겠다. 근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지금 가격대 있는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정말 경제적인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신차를 꼭 구매해야 되고 카니발이나 산타페 라인업을 꼭 구매해야 된다면 그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은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내가 기존에 운영 중인 차량이 있고 문제도 없고 뭐 굳이 바꿀 필요도 없는데 유류비를 줄여보겠다, 그래서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새 차로 사겠다, 이거는 이제 기변 욕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도 감가상각이 적은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수건도둑 채널 살펴보시고 네. 신청도 해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집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고차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또 이 큰 기업들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중고차가 매력적이니까 대기업들도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한 사정을 아마 알고 뭐 이 시장을 보신다면 좋겠고, 만약에 좀 정리를 하면서 만약에 앞으로도 자동차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될까요?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차량의 가격은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단순하게 뭐 자동차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동차 산업이란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위기, 경제 불안전성, 그리고 어디에서 뭐 전쟁이 났다, 어디에서 뭐 유조선이 뭐 사고가 났다, 이러면은 무조건 영향을 받는 산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가 실제로 차량의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외로 그 차량의 단순하게 제조하는 원가 이외에 차량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거랑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차량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뭐 중고차를 본다는 이러한 방법도 정말 중요하겠고, 조금은 더 이제 눈높이를 조금 더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차 견적을 낼 때마다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변화를 준다면 시장도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중국 브랜드의 저렴한 전기차가 나왔을 때 그 누구도 사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했었지만 정말 잘 팔리고 있거든요. 시장은 소비자의 손에서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자동차 업계에 오래 계셔서 굉장히 그 농도 짙은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걸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의견 나눠주셔서 정말 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홍시에 듣는 자동차 수다 홍수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